여러분,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본심, 그 본심이 3심제도 있고 5심제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3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이 있고 그다음에 2심이 있고 그다음에 3심이 있고, 요 3심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대학원인 경우에는 이 초심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2심 때는 주로 어떤 부분을 심사를 하고, 3심 때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5심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초심 때 2심, 3심, 4심, 5심까지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심을 선택을 하든 5심을 선택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그냥 초심에서 결과가 통과 또는 불합격 요런 게 판명이 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초심에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제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초심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가, 그것도 본심이 초심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 아무리 3심이든 5심이든 학생이 쓴 연구 논문에 대한 완성도가 초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뭐 3심으로 가든 5심으로 가든 이건 아무리 해도 이번 학기 내에는 불가능해. 그래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라고 불합격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만 본다면 초심에서 좋은 결과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심까지, 뭐, 대부분의 학교는 한 3심까지 가는 것 같은데, 3심까지 가서 이제 통과되는 경우도 있겠고, 5심까지 가가지고, 뭐,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초심 때는 아무래도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완성도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완성도가 있으니까 통과가 됐겠죠. 그러면, 이 초심 때 통과되는 경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썼길래 초심 때 통과가 되느냐? 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로 한 3심 정도 하는 과정이 많을 텐데, 이 3심의 초심, 2심, 3심 과정에 도대체 무엇을 심사를 한다는 말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금씩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물며 도대체 5심까지는 도대체 뭘 볼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심사가 5심까지 가는 거는 정말 서로서로가 괴로운 일일 텐데 무슨 오심까지 가고 그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뭐 오심까지 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가 좀 비중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험과 예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좀 해본 바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심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통과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한, 또는 뭐 직접적이든 누구한테 들어서 간접적이든 아니면 제가 옆에서 관찰을 했던, 하여튼 조금 관여를 했던 해가지고 경험을 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 초심에 통과한다. 이거는 일단 그 심사위원분들 있잖아요. 뭐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서 한 3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3명은 이제 학교 내 사람이고 2명 정도는 학교 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3명 정도는 이미 이 논문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얘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걸 내가 알고 그리고 이 학생이 쓴 이 논문은 그 내용과 그 과정을 내가 이미 지켜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 정도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초심에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2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눈치를 잘 보고 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뭔가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묻어서 가는 편도 있고 또는 남의 학교 잔치하는데 와가지고 외부 사람이 막 촛불이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인지상정상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분들은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학교 내 3명 정도가 거의 뭐 분위기를 다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느냐?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3분이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이거지. 이미 인정했다는 말은 이 과정에 대한 뭐 고생도 했고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내용으로 논문을 써 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박사 과정 딱 들어가 가지고 1학기 때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학교에다가 논문을 제출하기 시작하는 거지. 학교 규정에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학회에 논문을 한 2편 정도 이미 투고를 해서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단 요새는 또 규정이 또 보강이 돼가지고 이 학회에 등재시킨 이 논문 2편은 뭐 첫 번째 지금 당신이 청구하려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하고 내용상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주제의 일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신이 지도교수로 선정한 사람 있잖아. 그 중에, 당신이 지금 등재시킨 그 학회 논문 2편 중에 1편 정도는 당신 지도교수가, 뭐 이렇게 약간 공저로 들어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이 막 이렇게 보강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회 논문을 시킬 때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박사 논문하고 전혀 다른 일관성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등재를 시킨다? 그거는 아마 요즘에 규정들이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의 학교의 그 행정실에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회 논문을 이제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이 2편 등재시키라고 한다. 어떤 학교는 1편, 대부분의 학교는 2편 보통 이렇게 되죠. 근데 2편 등재시키라고 해서 진짜 2편 등재시킨다? 그거는 좀 하수 아니면 중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고수는 학생 중에서도 고수는 2편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학회 논문 하나 쓰고 2학기 때 학회 논문 또 하나 쓰고 3학기 때 학회 논문 또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4학기 때 또 학회 논문 또 하나 쓰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뭐 거의 한 3, 4개 정도를 쓴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학회 논문을 전부 다 공저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전부 다 공저로 만드는데 어떤 교수님, 요 교수님들이 뭐 지도 교수님일 수도 있고 지도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 박사 논문의 박사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으신 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딱 들어오게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이 학회 논문들이 전부 내 박사 논문들의 선행 연구가 되게끔 딱 지어 놓으면 지금 이렇게 1년이고 이렇게 1년이고 해서 2년을 지금 논문을 쓰는 과정을 공저로서 이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 중에 적어도 두세 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논문들의 이 과정을, 또 이 학생의 이 노력을, 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학생은 초심에서 저는 합격, 불합격 이 판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통과. 예. 이 판단이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초심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초심에서 불합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교수님들 중에서도,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를 질질 끌고 가면서 막 3심, 4심, 5심으로 끌고 가면 안 될 논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간 동안에 학생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를 시켜요. 그냥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그냥 초심 때 포기시켜 버리는 게 오히려 서로서로한테 더 좋아요. 그거 안 될 거를 될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희망 고문하듯이 끌고 가가지고 학생은 학생대로 그 기간 동안에 막 스트레스 받고 건강 잃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냥 다음 학기로 하자.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 건강 해치지 말자. 서로서로. 그냥 좋은 말로. 예, 그렇게 불합격시키지. 뭐 이따위로 논문 써와서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불합격시키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초심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논문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심으로 간다고 치면은 3심은 뭡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뭐 3심까지 가는데 뭐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3심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서로의 다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차가 다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수님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만약 지적인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고 연구 능력이 어마어마하며 다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교수님들도 연구력, 논문 심사 능력에 대해서는 각각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완전히 어마어마한 초고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연구 세계에서는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논문 딱 보면 알아.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논문 탁 드리고 심사해 주세요 해도 딱 보고 정말 정확한 맥락을 딱 집어내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탁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수님들만 심사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이런 교수님들은 맥락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자신의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에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다. 엄청난 행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한 중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역량이 모든 교수님들이 모두 다 똑같이 연구 역량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 공부가 너무 잘 돼. 그런 교수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실무 위주의 학과에서는 실무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서 쌓아가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이 다 일률적으로 연구 능력이 좋아야 된다.
모든 교수님이 전부 다 심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논문 심사장에는 심사를 잘하는 연구 역량이 뛰어난 교수님이 들어오셔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이제 강의만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실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학술 연구 논문의 논문 심사장으로 들어오셨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초고수, 고수, 중급 이하는 뭐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다. 뭐 그리고 교수로서의 종합 평가적인 부분이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논문만 본다는 겁니다. 논문만 고려했을 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논문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연구 능력이나 또는 논문과 관련된 이해도가 약간 학생 수준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논문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논문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논문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학생이 쓴 논문을 이렇게 이제 페이퍼로 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논문 심사해야 되니까. 아니 뭐 초고수나 고수 정도 되시는 교수님들은 논문에 대해서는 빠꼼이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뭐 맥락과 뭐 논점과 이런 것들을 금방 잡아낼 수는 있는데 뭐 교수님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내가 페이퍼를 이렇게 받았어요. 솔직히 아무리 읽어도 솔직히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장에 딱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심사위원이라고 이게 팔에 완장 딱 차고 심사위원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와서 어깨 쫙 펴고 이제 앉아 있는 마당에 솔직히 이 연구의 취지라든지 뭐 목적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초심에서는. 초심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논문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구했던 학생이 한 10분, 15분 뭐 요 정도 이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쫙 해줘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학생은 뭘 해야 돼요? 이 심사장에 들어오신 이 교수님들의 이해도를 확 끌어올려줘야 돼요. 내 연구가 이런 겁니다라고 내 논문의 이해도를 확 끌어올려줘야 돼.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이거 교과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과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정석 1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15분 만에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 100페이지 정도 논문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3일 정도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10분에서 15분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심 때는 이 맥락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상대방이 졸지 않게 아주 임팩트 있고 재미있고 정신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학생들이 논문 심사 처음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에서 자기 연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시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불완전한 이해 상태로 심사장에 들어온 심사위원인데 학생의 발표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논문이 뭐지?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학생이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지적을 하게 되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지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서 궁금한 거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명이서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한 50개씩 된다 치더라도 지적사항이 2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또 순진해가지고 이 250개를 다 고친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보통 이제 다음 심사까지
2심 때까지 기간 어느 정도 줍니까? 한 일주일 정도 주잖아요. 일주일 동안 250개 어떻게 다 고치냐고. 새로 쓰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망조가 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심 때 혹시 내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안 선 심사위원 교수님들의 이해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이 주어진 발표 시간에 발표를 정말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나의 논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연구의 방법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실패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잘해야 된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PPT를 한 80장 정도 작성해가지고 내가 PPT를 이 정도나 자세히 많이 작성했으니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 절대 안 되면 무조건 실패. 무조건 실패. 네, PPT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상대방 머릿속에 딱 주입을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참 뭐라 말을 해도 이거 설명할 길이 없네. 하여튼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질문을 진짜 막 250개 이런 차원에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발표를 잘해서 이해도를 높이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 취지였어? 이 방법이 그거를 하려고 설계를 한 거였어? 이 연구가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시킨다면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도 심사위원분들이 이거는 뭐 지적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는 지적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 한 50개씩 지적하던 내용을 이거 한 20개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이 한 20개씩 지적했다 쳤을 때 한 100개 정도 이제 질문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2심에서 수정한 거를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순진한 학생들은 이 100개를 다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5명이 20개씩 해가지고 100개의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100개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중복돼요, 중복. 거의 중복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봐야지. 그러면 실제로는 중복한 거 다 걸러내면은 거의 절반 정도, 한 50개 정도의 지적을 받게 된 거라고요. 근데 이 50개를 또 다 수정을 하고 있다. 이것도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이 50개의 지적이 들어왔으면 이 50개의 내용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심사위원들이 내 연구의 취지나 방법론이나 의미나 선행 연구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됐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를 잘 못 이해하시고 질문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수정할 게 아니라 반박을 해야 돼요. 반박을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이런 반박이 아니고 굉장히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반박이 저는 적어도 한 6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50개 중에서 수정할 게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많아야 한 30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2, 30개는요 일주일 안에 충분히 해요. 수정 충분히 해요. 진짜 빨리 하면 하루 이틀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2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심에서 그 한 2, 30개 되는 거 이제 확 줄였잖아요. 이제 반박할 거 딱 반박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수정해온 거를 아주 보기 좋게 교수님들한테 이제 반박하는 것들하고 같이 대차대조표 만들듯이 딱 보여드리면서, 그 왜 대차대조표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빨리 심사를 끝내려고. 보기가 편해야 심사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반박한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수정한 거에 대한 설명을 2심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교수님들이 심사위원분들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수긍하기도 하고,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몇 개 정도가 그래도 이거는 바꿔줘야 되겠어.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학과나 우리 학문의 취지상 이거는 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 요런 분위기가 돼서 그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수정해서 3심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심에서 이제 요거까지 최종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들, 뭐 오타 같은 거 좀 고치시고, 뭐 페이지 같은 거 기입 잘 하시고, 출처 같은 거 잘 밝히시고, 매뉴얼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것들 다 작성을 잘 하셔 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확인받고 나머지 심사위원분들한테 도장 받아 가지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내는 게 보통 3심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거는 4심하고 5심까지 간다는 거는 계속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5심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지적사항이 한 1000개 나와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줄이고 줄이고 계속 줄여가는데 학생은 반박하는 그런 부분도 골라내지도 못하고, 예? 계속 수정만 하다가 그냥 막 오심까지 가는 게 아닐까? 이게 한 2달 걸리지, 한 3달 걸리나? 저는 오심까지 가는 거는 이게 좀, 오심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럴 바에야 그냥 다음 학기에 쓰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심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와서 지적사항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학생이 발표를 잘 못해서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상승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학생한테 학교 차원에서 미리 어떤 발표나 연구 설계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 대한 수업이 커리큘럼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이 좀 예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도대체 뭐 어느 한 군데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심까지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논문을 잘 썼어요. 괜찮아. 뭐 사실상 2, 3심에서 끝났어. 그럼 그 학생은 오심까지 뭘 하지? 오심을 꼭 해야 된다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학생들이 사실 겪고 있는 본심에서의 궁금증과 문제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아야 할 주제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학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뭐 엄청 많은 학교들의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일,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느낌의 그런 심사 과정에서의 일들 또는 지도 과정에서의 일들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경험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